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눈길을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근데 왜 저는 강 변호사님 발음할 때마다 이 두 번씩 발음하게 되는지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여론조사 그거 하시느라고 이야기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이 패널분이 우리 옛날엔 연사라 그랬거든요. 나오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그냥 툭툭 여론조사 던지면 우리는 그 툭툭 던지는 여론조사 찾느라고 아주 세월이 다 가요. 예. 아유, 어쨌든 요새 시절이 하수장한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야 공천 갈등입니다. 야, 이 갈등과 이 효과음하고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져요. 네. 민주당 하위 20% 통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다. 동의하십니까?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또 혁신 얘기를 하면서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글쎄요. 지금 하위 20%로 나온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황골 탈퇴하고 혁신해야 되는 대상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되어야 하는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아 평론가님은 환골 탈퇴.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 네, 휴대폰 네, 소중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데 환골 탈퇴를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골을 하고 탈퇴를 했는데 이전보다 못난 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골하고 탈퇴해가지고 그 이전보다 좀 좋은 게 되려면 첫째로 그 과정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돼야 될 거고 둘째로 그러면은 이전보다 좋은 게 되려면은 실제로 좋은 이 선거에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불출마를 하거나 그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경선에서 아마도 상당히 불리한 어떤 입장에 놓이게 돼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그러면 지역구에 배치가 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구에 새롭게 지금 뭐 이렇게 좀 추천이 될 것 같은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 별로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환골 탈퇴를 해가지고 나올 게 별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진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진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이 상태 이대로 이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그리고 지지층에서도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정세균, 김부겸 전 민주당 총리들, 민주당의 큰 어르신들께서 입장문을 내셨는데 총선 승리하려면은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은 이익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작은 이익이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직격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만 찾고 있는 챙기고 있는 이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지금 하위 20% 이제 한 명씩 통보를 하면서 제일 먼저 탈당 선언을 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표 발의 법안 이분 열심히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107건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하위 10%라고 발표가 났던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법안 82건입니다. 윤영찬 의원 39건. 근데 이재명 대표 6건. 예. 예. 김영주 국회 부의장 107건, 이재명 대표 6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뭐 상임위 출석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거기까지도 뭐 다 비슷한 수치여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 수습이 가능할까요? 수습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습이 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게 무슨 설명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물갈이 시도를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물갈이가 뭐 물갈이 과정에서 물갈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야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항변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런 항변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연장선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좋은 어떤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한 진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가령 지금 공천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뭐 심야 비밀 회의. 그렇죠? 정체불명 여론조사. 그렇죠. 뭐 유령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친명 공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친명 공천이냐 뭐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얘기하고 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이 유령 여론조사 얘기도 그동안은 계속 또 당 지도부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글쎄요 일부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실상 당에서 한 거는 맞습니다라는 걸 인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그 대체적으로 당이 한 것이다.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존에 설명해 온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언론이 너무 이 침소봉대해서 이 앞다투어 보도를 한 것에 불구하고 실제 공천은 공천 관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공천 관리 위주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는 행위와 연관해서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따로 이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할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 챙기고 있구나 공천을. 그 왜 그럴까? 친명 공천 하려는 거 아니냐. 친명 공천은 왜 할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다시 도전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친명 직계로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총선 지나면 바로 당권 경쟁이 시작될 건데 당권 경쟁을 또 이 나름대로 염두에 두면은 그것과 관련돼서도 사실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친명 공천을 대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이재명 대표와 요 관여했다고 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게 또 친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뭐 흐름도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은 이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친명이냐 찐명이냐 다 갈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계가 있다 또 뭐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이분들도 용퇴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선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선택이라도 뭔가 해야 그래도 조금 수습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그 정체불명 여론조사 이게 네.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계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본인을 뺀 그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 좀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듯한 이야기를 어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사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의원총회에 안 갔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와갖고는 지금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듣는 것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쇄신에 대한 의지가 별달리 없어 보이진 하지만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 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게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며칠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공관위원장 혹은 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은 교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뭐 그 지도부가 뭐 뒤로 물러난다거나 불출마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밖에서 방송 기다리면서 김두관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 거 들었는데 뭐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선대위에 합류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싫어할 정도로 정말 참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공관위원장이나 전략공관위원장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사람, 다른 허수아비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반발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진 장관 뭐 이런 분들 그냥 가려면 가고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당은 지금 이제 가령 이렇게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이러려면은 일단 윗선에서의 약간의 분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그것도 반발하고 부딪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 경쟁 구도가 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사실 이 경쟁 구도의 결이 여러 결이 있거든요. 민주당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발표한 경선 지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친명끼리 붙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친명끼리 대놓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물밑에서 막 싸워도. 지금 공천 갈등의 표면적인 대표적인 큰 갈래는 친명 대 친문 구도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가장 이제 민주당 권력의 가장 윗선에서 친명 대 친문 구도의 충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갈래를 놓고 그 맥락을 놓고 이제 양대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천에서도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가령 국민의힘의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 구도다 이게. 그러면 아마도 그러면 친윤 대 친한의 어떤 공천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면은 친이 대 친박의 공천 갈등 구도가 그래서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구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율을 해가지고 갈등이 없이 잡음을 최소화해서 공천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천에 대한 모양새를 다 보면은 지금 치워야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치우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비서관인 거잖아요. 당신은 왜 강남구 을에다가 공천 신청을 한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했다라는 게 보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치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주고 대신에 주진우 전 비서관이 이 부산에다가 해운대갑에다가 공천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단수 공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에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합의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합의 구조에서 지역구로 옮겨달라든지 또는 당신은 컷오프 대상이 됐다든지 또는 뭐 여기는 단수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크게 반발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들. 그리고 일부 지역구별로 그 지역구에서 공천 신청했던 분들이 지금 반발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구조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이고 특히 여당은 여당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여당은 이후에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동의하세요? 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사실 또 영남권에서는 아직 조금 뇌관들이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국민의힘이 저는 막 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평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좀 적은 지역부터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의 내분이 워낙 크고 개혁신당은 뭐 이제 내분 가지고서는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영남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직은 긴장의 끈은 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강전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이게 스테레오가 이게 뇌에 안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 소리가. 근데 이거 개혁신당 빅텐트 11일 만에 부서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좀 허무하죠. 네. 좋을 건 없는데 허무한 일이죠. 이렇게 될 거면 왜 통합했습니까? 저는 이 통합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3지대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이제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게 여길 만한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성정치에서 보였던 그러한 한계나 이런 것들을 제3지대에 모여있는 정치인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지대에 모여서 개혁신당이라는 어쨌든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게 왜 그러면 찢어진 거냐 빅텐트가.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둘 다한테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일단 여기에 원인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제공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층이 이 개혁신당을 이런 방식으로 통합한 거에 대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결정한 거는 다름이 없을 텐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지층이 막 유실되고 하면서 이걸 견디지 못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사실은 삐그덕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여서 이게 기성정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기왕에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참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로 또 그 최고위에서 그렇게 표결을 통해서 진압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를 제거하려고 미리 기획을 하고 이 계획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면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은 그것도 그동안의 경륜과 역량에 비해서는 이 국민이 기대하는 메시지는 또 아닌 거예요. 바로 11시에 그렇게 메시지 내고 12시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러 말을 할 것도 없고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스타일에 비추면.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내니까 이게 또 대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갈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또 너무나 좀 현명하게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성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이번에 보여서 상당한 실망을 국민들에게 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양정숙 의원 네. 누가 영입한 걸까?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 국고보조금 6억 원을 2월 15일에 나눠주니까 2월 14일에 그 5명 이상이어야만 국고보조금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는 4명이었었기 때문에 2월 14일에 전격적으로 이제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는 형태로 해서 5명을 채우고 한 6억 원 정도를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됐는데 그럼 양정숙 의원은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지 않고 이준석 대표 쪽에 개혁신당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보조금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 이 6억 원이 굉장히 꼭 필요한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돈이 필요한데 이 돈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먼저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킵해놨다가 바로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반환이 지금 현행법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킵해놓겠다. 그리고 킵해놓은 금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항상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와 헤어진 이유도 저는 개혁신당에서의 좀 아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지지층들이 보는 어떠한 젊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조금 비토성의 그 기존의 지지층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헤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6억 원에 대해서 먼저 김종민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본인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행법상으로 반환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회 들어가고 법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참 영리한 대답을 한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용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돈의 이제 향후의 행방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킵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술 먹고 이렇게 킵한다는 와인바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근데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누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양쪽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앞으로. 글쎄요. 뭐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일단은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개혁신당 쪽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기대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결합하느냐 요거를 이제 많이 기대하고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김종민 의원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에 복당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더해서 이 총선 지나면 당권 경쟁할 건데 당권 경쟁에서 역할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탈당을 할 거냐는 지켜볼 문제여서 새로운 미래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처럼 지지층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안고 하기에는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
저도 아무래도 개혁신당 쪽에서 이낙연 대표와 헤어진 것이 이준석 대표의 기존의 좀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지금 다시 결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예. 함께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복주 의원도 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가 정리가 분명히 저는 곧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예. 조금 답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ou